한국경제신문의 7월 8일자에 나왔던 카티에 대한 기사입니다. 킴리아 1회 투여하는데 5억, 무려 5억이라고 해요. 1억 투여하는데 국산 맞춤 항암제 개발 시급. 윤덕원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특정 암세포만 제거하는 꿈의 치료제, 막대한 비용 탓에 처방 쉽지 않아.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국내에서 판매가 허가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반응이 크지 않다. 현재까지 투약이 완료된 환자는 1명뿐이다. 키메릿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킴리아는 혈액암 중 비교적 흔한 거대 비세포 림프종 치료에 주로 쓰인다. 환자의 40%는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아 킴리아는 지난 3월 국내 허가가 났을 때만 해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반응에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막대한 비용과 치료 시간 때문이다. 킴리아는 비급여로 적용되며 1회 투여당 가격은 4억 6천만 원. 이거 불가능한 금액이죠. 일반 사람들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비급여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리 혈액암에 걸렸다 해도 4억 6천만 원은 참 엄청난 비용이죠. 킴리아는 가격이 매우 비싼 데다 제조기간이 한 달 넘게 걸려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추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카티 치료는 개인 맞춤형 약물이다.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특정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세포 치료제다. 하지만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대부분의 카티 치료제는 환자 혈액을 이용한다. 국내에서 처방하는 킴리아는 미국에서 생산한다. 환자의 혈액을 얼려 항공편으로 보내면 미국 제조 공장에선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를 다시 얼려 한국으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한 달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 암이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산 카티 치료제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죠. 치료가 빨리 돼야 되는데, 개발까지 해서 투여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오다가 다 암이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과 중요한 건 세계적인 빅팡과 바이오텍들이 차세대 항암제 먹거리로서 많은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차세대 항암제 분야로서 ADC, 항체 약물 결합체와 카티 세포 치료제를 바로 그 회사의 미래로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투자가 집행이 됐고요. 회사가 인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티 세포 치료제, 어렵죠? 이게 뭔 말이야. 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다시 넣어서 이 T세포에 넣을 때는 레트로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요거에 넣어가지고 T세포에 넣습니다. 이 T세포에 넣어서 다시 사람의 몸속에 투여합니다. 근데 자 볼게요. 이 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항원에 인지할 수 있는 항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요. 항체를 잘라내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항원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인 유전 물질을 바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쵸? 그리고 바로 이거를 레트로바이러스에 넣어서 T세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질까요? 자, 다시 한번. 어렵죠? 다시 한번. 항체가 들어갑니다.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서 재조합된 유전 물질이 들어가죠. 그쵸?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바로 벡터에다가 T세포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항원,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항원에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전 물질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암에 걸리면 정상적인 단백질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원하는 단백질을 분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T세포, 킬러세포죠. 정확하게 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서 죽이고 원하는 단백질까지 생산을 한다. 정말 대단한 그런 미래 치료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대단한 작용 기전을 가졌는데 이 카티도 1세대를 넘어서 2세대까지 가고 있다.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문제점이 있냐? 이게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혈액암이 있는데 혈액암 외에 다른 고형암 형태가 있는 혈액은 이제 형태가 안 보이잖아. 고형은 뭐 위도 있고 대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유방도 있고 다른 형태가 있는 암에서는 이게 효능이 굉장히 미미하다. 아직까지 그렇고요. 또 하나 생산, 본인의 세포 T세포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이 생산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서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커나갈 수가 없겠죠. 생산량이 커져야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비용이 다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쵸? 마지막으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겁니다. 면역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이토카인, 이 부작용 우려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려고 하면 생산량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자가세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하게 다운되기는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생산량의 발전이 다시 한번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작용 관리도 필요하며 고용암, 혈액암 외에 고용암에서도 굉장히 지금 발전이 필요합니다. 카티 세포 기술은 아직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혈액암에서는 너무나 탁월한 효능을 보였다. 그게 압도적으로 지금 인류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사람의 창의력에서 나왔습니다. 창의력,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구하고 있던 거에서 틈새를 발견해서 계속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K바이오 차세대 줄기세포 기술 넣고 격돌, 만능 치료물질로 꼽히는 iPSC, 체세포 유전자 조작해 무한 증식, 기존 배아 성체줄기의 단점 해소, SCM 생명과학 당뇨약 도입, 툴젠 유한양행 기술 투자 가속, 유도 만능 줄기세포 기술 확보 나선 기업들, SCM 생명과학, 강스텐 바이오텍, 사이토젠, 툴젠 유한양행. 근데 좀 말이 어렵죠? 기존 배아 성체줄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뭐야? 그래서 지금 이게 낯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 기업을 하셨을 때 또는 바이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자고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해하고 갈까요? 정말 저게 말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부분이거든요. 원래 세포죠. 가장 인체의 기본 단위 세포. 이게 발전하면 조직으로 가죠. 그렇죠? 이게 발전하면 기관으로 가죠. 이게 발전하면 기관계로 가고요. 그리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잖아요.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에도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아는 포배기 상태, 임신해서 포배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가 가능한 거예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파괴력이 큰 분야겠죠.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성체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분화가 되는 게 한정적입니다. 이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한국의 전 세계 줄기세포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씀드리지만 생산량에서 기술 발전이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뭐냐? 이게 뭐야? 어렵게.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랑 이 성체에 대한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분화가 될 수 있는, 분화가 한정적인 단점과 이 제도적인 한점을 다 극복을 했다. 어떻게? 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에서 뽑아내가지고 얘를 다시 기관에서 조직, 기관계로 가겠죠? 기관계에서 기관, 그 다음 조직, 세포로 간다는 거죠. 거꾸로. 역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원하는 줄기세포를 바로 추출해서 생산해낸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역분화라고 하거든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바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투자가 한국 기업들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해서 배아, 그리고 성체, 역분화 줄기세포가 많이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카티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하고 너무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가 낮더라도 결국 생산량, 이 부분을 극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캐파가 증가해내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야 되겠죠?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서 짧게 바이오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세계 바이오 용품의 몸통인 항체라는 겁니다. 몸통이 항체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성장이 많이 크게 나오고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는 자체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인 유전자 치료제, 카티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3세대예요. 얘네들은 성장 속도는 빠르나 아직까지도 발전해 나가는 기술에 대한 부분과 아직도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량에 대해서 겪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
결국 바이오 의약품의 몸통인 항체, 그중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에 갖고 있는 셀트리온은 앞으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앞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이오 산업의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겠지요. 코로나19의 감염자폐, 흡연자폐 엑스라이 비교 사진으로서 주제파함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보게 되면 정상폐, 코로나19의 감염자폐, 흡연자폐인데요. 왼쪽에 건강한 폐는 균일하고 약간의 회색이 있어 가스 교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건강한 폐고요.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폐인데요. 더 불투명하고 흰색으로 염증과 활동성 감염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약간은 불투명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짙게 보이는 거 폐, 이제 흡연자 폐인데요. 폐 기종을 나타낼 수 있는 짙은 검은색 부분이 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폐는 장기간 흡연자의 폐보다 더 나쁜가? 코로나19 감염의 심각성에 따라 다름. 회복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폐가 모든 흡연자의 폐보다 나쁜 것은 아님.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된 폐가 더 나쁘다고 말함.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후유증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자료가 모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감염으로 폐 손상을 입은 폐렴이 있는 환자는 10년 또는 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환자보다 폐가 더 나빠짐. 코로나19 폐 손상 속도는 흡연보다 훨씬 빠름. 코로나19가 기관을 파괴하고 숨가쁨, 기침 증상을 유발하는 속도가 흡연보다 매우 빠르게 발생.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상기도에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치료제의 본연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투여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미국 CBS 계열 방송국에서 지금 갖고 오셨다고 하신 거고요. 2021년 1월 27일 자료인 것 같고요. 폐 및 중환제 의학 의사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금 자료를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료를 남겨주셨다. 참조해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주제파함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경증에서 중증으로 전환하는 게 치료제의 본연의 목표이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겠죠? 셀트 엔돌핀, 우리 주주님께서 주식은 심리싸움, 멘탈 유지입니다. 오늘도 공견들이 나와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로 마음 여린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 노심초사 분탕질을 하고 있네요.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신의 목표가를 가지고 차분하게 끈질기게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기적 단타 수익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이지만 참을 인이라는 글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저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자전질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공경들의 악랄한 악행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싸움, 멘탈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하느냐가 수익과 연결됩니다. 제 주식 투자의 시간에서 얻은 경험입니다. 진리입니다. 기업 가치의 창출, 기업 가치의 반영,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세상사에서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과 악행도 반드시 종착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봅니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상장하고 2008년 이후에 18배에서 20배가 갔죠. 주가는 상장하고 50배 상승했습니다. 공매도가 함께한 10년의 기간 동안 절대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의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기업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실적의 상승이 반영되는 그 순간, 폭발적인 실적을 찍어내는 그 순간이 우리의 데드라인,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 역시 분한 마음, 가슴 아리고 힘들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운내어 활짝 웃음꽃 피우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에 원유가 중심에 있었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도래가 하고 있고 열리고 있다.
그 분야에서 세계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1차, 2차, 3차, 4차. 대혁명과 패러다임과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원효를 말씀드리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CAR-T 세포치료제, 이 부분도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인류가 이런 부분도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구나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IPO 물량 증가하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어제 짤막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잠깐만 돌아보고 갈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침체 경고만으로도 제 역할한 것, 이게 뭐길래 끊임없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제 근데 제가 잠깐 경제의 방식이, 경제의 공식이 2008년도 이전으로 좀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 초에도 어느새 연 1% 넘은 미 국채금리, 자산버블 붕괴 경고음 커졌다라고 끊임없이 언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증시 화면을 보게 되면 오늘 시황도 변동성이 좀 있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이슈를 보니까 차익 실현 매도의 숨고르기, 미 CPI 13년 만에 최고치,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튀어서 이제 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겠네.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리고 미국 서프라이즈 물가의 환율 영곡종 갱신 이런 소식이겠죠. 미국 물가 급등 여파로 약세, 유럽 증시가, 오늘 확진자 1,500명대 최다 전망, 당연히 증시가 다시 공포가 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어제는 미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해서 결국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는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사실 언론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그냥 조금 좋을 줄 한가처럼 굉장히 막 헷갈리게 만들면서 괜히 막 공포감을 줬다가 막 탐욕감을 줬다가 지들이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는 게 좋고,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맥을 짚으면서 뼈대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언급을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하면, 미국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면 미국채 2년물과 보통 10년물을 많이 비교합니다. 한국은 이게 1년과 3년이에요. 그래서 이 2년물 금리는 미국 연방은행, 미국 페드의 움직임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미국 국채, 미국 2년물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막 따라 올라갑니다. 이 채권시장 참여자가 그렇게 또 움직인다는 거죠. 올라가.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은 이게 올라가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0년물에 또 자금이 몰려. 그럼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 올라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단기물은 올라가고 장기물은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게 역전 현상이 온다. 미국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단기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서 파는데 결국 대출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구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님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 어떻게 한다? 은행의 대출문을 잠가버린다. 은행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린다. 그쵸? 자본주의에서 은행은 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혈액, 인체의 혈액을 공급하는. 잠가버리면 바로 실물경제가 바로 위축되겠죠? 그리고 자산시장은 당연히 먼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실제 경제에 침체가 왔었고 자산시장은 바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 이후에 이 단기물에도 연준이 관여를 하고 심지어 초단기 레포 시장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물도 끊임없이 무제한 양적 완화와 4조 5천억 달러의 2008년도 이후에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지금은 그 부분을 훨씬 기간으로 보게 되면 많이 능가했었죠. 그래서 다른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2008년도하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PO 물량이 증가하느냐, 참고해볼 만한 지표죠.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수혈하려고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그러면 이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쫙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하면 지금 비싸게 상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지금 상장을 하면 증시에서 자금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는 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암호가 아닙니다. 단지 어렵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라 생각했던 것 뿐이죠. 제가 일례로 지금 대학교 애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는 목표가 뭐니? 그러면 좋은 데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 서울에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은 동네에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지 같은 상황이죠. 그럼 답은 뭘까요? 자산시장, 자본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어디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태어날 때부터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돈, 자본주의, 금융시장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투자, 자산시장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영어 10년을 배웠는데 외국인과 만나가지고 리스닝과 스피킹, 대화가 안 돼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경제나 바이오나 산업에 대해서도 역사, 인문학, 경제, 그리고 금융 다 적용을 하고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진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고 투자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현재와 연결돼서 옵니다. 반드시 시그널이 있어요. 산업혁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계가 탄생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또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요. 무려 6대 왕, 6곳에서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 헨리 포드가 이때 탄생을 합니다. 자동차 왕, 철강왕, 카네기, 그쵸? 선박왕, 철도왕, 제이 굴드, 금융왕, JP 모건이 이때 탄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JP 모건.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볼 록펠러. 새로운 시대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산업이 새로 생겨날 때 거기 1등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를 같이 나눠 가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유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배 방수제로 쓰였습니다. 그 원유가 바다에 버려지게 됐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록펠러가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산업이 성장할 때 그 산업 이게 자동차 산업이건 한국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 철강 이 산업들이 막 세계적으로 성장을 해요. 막 거대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성장을 했었을 때 여기 1등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1등 기업 또는 경쟁력이 남들이 침범할 때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독점적인 경쟁력,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늘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 이 기업과 장기 동행한다면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시대의 선구자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셀트리온이 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말하지만 아직도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는 달라요. 없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유럽에서 하나의 브랜드이자 유럽에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다국적 비파마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최선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성장 가도를 달린다는 거죠. 제약 바이오 산업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재정 적자, 그리고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선구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자체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쵸? 이 안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허나 이제 명실상부하게 신약을 개발했다는 그런 부분을 유럽에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않고 아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허나 시차를 두고 반드시 그 부분을 숫자로서, 실력으로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투자의 첫 번째,
성공하는 원칙의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장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투자의 본질이자 진리입니다. 그동안에 시장의 흔들림과 그리고 노이즈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시간으로서 해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약 개발 능력과 그리고 임직원들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벌써 배럴당 $70대, 심상치 않은 유가의 물가 당국 긴장. 모든 물가의 중심이 대부분은 원유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면 원유 가격을 반드시 체킹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기름을 주유하러 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1,700원, 어지간한 데는 다 1,700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서울 경기권. 비싼 데는 을지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4대문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원이 넘어가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10주 연속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석유 충돌의 이면, 외교, 안보, 불화가 주요인 석유 수출국, 그죠? 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패권의 중심지에 있었던 오펙, 그쵸? 여기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충돌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감산회담 반대할래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예멘 후티 반군 전쟁서 발배자 삐걱. 미국의 급격한 중동 출구 절약에 불안감 커져 유가 결정권 미국에 뺏길 우려, 곧 관계 회복 전망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오펙 그리고 미국 이 원유의 이 내재 가치 펀더멘탈을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록펠러라는 석유 왕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 원유 시장의 대부분을 미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로열더치셀, BP, 칠공주라 불리는 록펠러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어쨌든 영원할 줄 알았던 미국의 원유 시장 장악 능력이 바로 전 세계 매장량의 부고라는 엄청난 매장량을 지닌 중동이라는 그런 미지의 그런 나라와 국가들이 전 세계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오일 기업들이 급발하게 됩니다. 당시 오펙이라고 불렀던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채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채굴을 미국과 유럽의 오일 기업들이 채굴해주고 50%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재를 원유를 캐가고 50%를 띄어갑니다. 채굴 비용으로 50%를 받는다는 거죠. 너무했던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었던 셰이크 야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자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 모여봐. 자 불러봐. 야 이제 우리가 채굴 기술도 갖고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니? 쟤네가 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원유를 캐가지고 50%나 띄어가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도 채굴 기술도 갖고 이제 원유의 생산량이냐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조절하자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펙에 대한 부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것도 다 달러와 원유 이것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동을 알려고 한다면 오일, 원유 그리고 달러 그 두 가지로 바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셰이크 야마니는 1차 오일과 2차 오일 쇼크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당시 미국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의 석유에 대한 자신감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입히게 되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시기에 회담 장소에 바로 닉슨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를 바로 회담 장소로 불러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아직도 회자되는 빅딜이라고 해요. 사우디와 미국의 빅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에게 빅딜을 제안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아람코를 줄게. 아람코의 기업 가치, 이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을 사실 전체 주식수를 다 상장해버리면 애플과도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건데 이 당시에 아람코를 주게 되죠. 두 번째, 야 니네 솔직히 중동의 국가 쌓여있어가지고 니네 좀 불안하잖아. 안보나 그런 게. 너 언제 암살당할 수 있냐 니네 왕?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의 국가 그리고 테러로부터 우리가 지켜줄게. 대신에 니네가 앞으로 원유 생산하는 중동 국가와 전 세계 원유 팔리는 거는 달러로 결제해. 두 번째, 그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 이 두 가지의 빅딜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죠. WTI 서부 텍사스유가 75.25달러입니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표이죠. 원유에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이 지배하는 WTI유,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이 지배하고 있는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두바이유를 수입하죠. 지리적 위치도 있겠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이에요. 중동산 원유는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정제기술과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원유와 정제, 그러니까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석유화학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참 독특한 원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을 수출하는 그런 한국 수출 비중에서 꽤나 큰 정유와 석유화학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어쨌든 WTI를 보게 되면 자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쵸? 그리고 1년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1년 기준으로 많이 올랐어요. 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정고점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기준으로 보면 110불이었었어요. 그쵸?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아직 고점까지 좀 밴드폭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2015년도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밴드폭이 40달러에서 60불 밴드폭을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때 언론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우디와 미국이 서로 죽이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고래 두 마리, 미국과 사우디는 특히 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도산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아니고 절대 사우디와 미국은 고래 두 마리는 싸울 의도가 없다. 다만 원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원가 경쟁력. 유가를 밀어버리면 아주 밴드폭, 하락폭까지 밀어버리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다 도산하게 돼요.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나게 되거든요. 당시 예전에 록펠러 석유 왕이라 불렀던 록펠러도 이 방식을 취해서 대부분의 석유 기업들을 다 합병하게 되고요. 이게 반도체에서도 치킨 게임이란 말로 경쟁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나 헐값에 그 기업의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석유 회사들을 다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유의 가치, 내재 가치를 한번 보면 내재 가치는 보통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전에 석탄의 시대가 100년간 도래했었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바로 석유가 나타나게 되죠. 석유의 시대가 100년간 도래했었고 석유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가스의 시대가 시차를 두고 도래할 것입니다. 이 공급 측 면에서 봐도 셰일 혁명이라는 셰일 가스의 혁명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2008년도에 미국이 퇴저감층 집안에 있던 오일을 캐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서 바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에너지 패권을 갖고 오게 되죠.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원유 수출을 금지했던 것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패권을 가져오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원유밖에 없으니까 그 원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리고 아람코를 상장을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과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중동의 예전의 결집력과 응징력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원유 외에는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감산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 증산을 하고 있었던,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셰일 혁명이 오게 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원유는, 그리고 채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의 중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기차 혁명. 그쵸? 수요 측면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원유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기로 바뀌어나가게 되죠. 또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도 원유가 아니라 바로 가스와 원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태양열과 풍력,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원유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뉴스에서는 단기적으로 달러값, 그리고 시추공수, 원유 시추공수 되게 말 많이 하면서 시추공수가 줄어들었다, 이거 허수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메인 시추가 있어요. 요게 막 90%인데 0.5% 비중이 막 10%도 안 되는 거, 5%도 안 되는 거, 1%도 안 되는 게 막 줄어들어 간다면서 시추공수가 줄어든다고 원유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막 언론에서는 예측하기도 합니다. 설레발이고요.
시추공수 참고만 할 필요이고요. 오펙의 증산 감산, 실제 겉으로는 감산하는 척하면서 증산한다는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란 제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원유는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원자재의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우려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원유가 급등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슈팅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치는 굉장히 급등하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내자 가치는 그렇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원유의 가격은 75달러인데 상당히 많이 밴드폭이 올라왔죠. 그래서 75불에서 85불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밴드폭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 대한 거는 투기적인 수요와 의도적인 게 분명히 있겠죠. 인플레를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어쨌든 차분히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유에 대한 가치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현재 원유에 대한 펀더멘탈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왜? 패권이 뺏겨나가고 있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